우리나라 최고의 은퇴 전문가이신데 대표님께서는 그러면 어떻게 은퇴 준비를 하셨는지 이걸 또 가장 그렇죠. 또 궁금해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노후의 3대 불안이 첫째가 돈이고 두 번째가 건강이잖아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외로움인데 이 3대 불안을 해소하는 최선의 방책이 일이다. 돈이 되는 일이든 안 되는 일이든. 그래서 가능하면 이 체력이 건강에 허락하는 일을 하는 게 좋은데 저는 금년에 지금 만 74세입니다만은 일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저는 일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계기가 된 게 뭐냐면 제가 이 주니어 시절에 일본 동경증권거래소라는 데 가서 연수를 받았는데 그 연수 받으면서 일본의 그 나이 든 분들이 일하는 사례를 이렇게 보고 아, 이제 앞으로는 나이가 들어도 저렇게 일을 해야 되는 거구나. 그러기 위해서는 젊은 때부터 미리미리 이런 준비가 필요하구나. 그런 걸 그때 제가 깨달은 게 굉장히 도움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보면은 일본이 우리보다 고령사회가 한 20년 정도 앞서가는 것 같아요. 제가 1980년대 일본 동경에서 근무를 하면서 일본의 그 고령세대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본 거가 제가 이 일을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다 간접적인 경험이거든요. 나이가 제 나이쯤 돼 보면은 다 그렇구나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아는데 사실은 그때는 이미 늦는 거죠. 그러니까 젊은 시절에 간접적인 경험이지만 미리미리 이런 거를 좀 미리 보고 준비할 수 있었던 거가 굉장히 도움이 된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저는 앞으로 상당 기간 동안 저는 일을 할 수 있는 자신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노후에 돈이 얼마나 있어야 되느냐 이러니까 버는 것만 생각하는데 뭔가 그 주어진 환경에 맞춰 사는 노력 그게 필요한데 그런 면에서는 조금 훈련이 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또 그다음에 이제 나이 들면은 뭔가 자기 소신 그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내가 하는 일이 바람직한 일이다 그런 소신을 가져야 되는데 그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는 노력을 좀 할 수 있는 그 계기가 된 게 뭐냐면 아주 그 옛날에 대학 시절에 우연히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그때 왜 그런 말씀을 그분이 하셨는지 앞뒤 말은 잘 모르겠지만은 뭐 장폴 사르트르가 그랬대요. 인간은 타인의 눈길에서 지옥을 경험한다. 왜 그랬는지 그 말이 제가 휘리 꽂혀가지고 그다음부터 어떻게 하면 내가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런 좀 노력을 좀 한 것 같아요. 나이 들어서 뭘 하려면요. 그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자기 소신이 필요한데 그런 면에서도 간접적인 경험이 도움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경험을 젊은 분들한테 좀 얘기를 해주고 싶은 게 제 좀 희망이죠. 소망이죠. 대표님부터 젊은 시절에 그러한 영감을 얻을 수 있는 계기를 빨리 받으셨고 그걸로 인해서 좀 준비를 해오시면서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일을 하고 계시면서 뭐 돈, 건강, 외로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어느 정도 다 해결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뭐 해결이 됐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또 저는 고성장기에 살았고 또 오래 직장생활을 했기 때문에 뭐 살고 있는 집은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일찍 그 국민연금 시작할 때 가입을 했기 때문에 뭐 국민연금도 좀 제법 받게 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일을 해서 어느 정도 수입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노후에 큰 어려움은 없다. 근데 단 한 가지 제가 앞으로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요즘 제가 일본의 자료를 보니까 일본에서는 그 간병이라든지 돌봄 이런 거를 일본에서는 개호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케어. 네, 맞습니다. 일본에서는 지금 이 개호 대란, 개호 난민. 그러니까 뭐냐면 남의 돌봄 케어를 받아야 되는데 받을 수 없는 사람들. 그게 왜 그러냐면 시설이 부족하고 그런 거 해주는 요원들이 부족해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게 일본에서는 지금 큰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도 이제 지금 현재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다 은퇴할 시점이 되면은 우리도 일본보다 더 몇 배의 어려움이 닥칠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는 이제 저와 제 아내가 부부가 언젠가는 제가 먼저 아마 가게 되고 보통 여성분들은 혼자 남아서 십몇 년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럴 때 그 혼자 남아 살게 되는 제 아내가 지금 일본에서 생기는 그런 이
개호 난민 이런 거 문제에 직면하면 어떻게 될까? 근데 애들하고는 이미 뭐 다 독립적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우리나라에 100살 이상 된 분들을 백세인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우리나라에 지금 백세인이 재작년에 이 주민등록상으로 보니까 15,000명 정도 계시대요. 오. 이게 물론 신고가 안 된 분도 계시겠죠. 네. 그러면 그 15,000 그 백세인 그분들은 어디 살고 계실까? 옛날에 백세인은 그 공기 좋고 경기 좋은 시골의 진안, 장수 이런 데 사셨거든요. 지금 백세인의 절반은 요양병원에 계시거든요. 아. 그러니까 뭔가 그런 시설에 언젠가는 가서 이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참 그런 시설들이 일본도 지금 굉장히 마땅치가 않고 우리는 더더군다나 그러기 때문에 그 점이 지금 하나 유일하게 걱정되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관심을 가지고 그런 시설들 같은 걸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아. 예,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또 미리 알고 지금 대비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네. 그에 따른 또 준비를 다 하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보면 또 그 노후의 힘들 수 있는 부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돈, 건강, 외로움인데 네. 일단은 지금 가장 중요하다고 보이는 게 이 네. 돈이 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네. 보통은 노후 대비하려면 그래도 한 기본적으로 한 10억 정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보통 이런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노후 자금 얼마나 있어야 될까요? 저도 그 강의 같은 거 하고 나면은 노후 자금이 뭐 10억이 있어야 됩니까? 7억이 있어야 됩니까?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 회사를 퇴직하고 살고 있는 집 말고 그런 돈을 갖고 퇴직하는 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 거의 없죠. 예, 뭐 7, 80%가 다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몇 억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은 우리 하지 말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너무 그 옛날에 30년, 40년 세계 역사에 없는 이 특별한 시대, 고성장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우리들한테는 고성장 마인드, 고성장 체질이 몸에 박혀 있는데 지금 우리도 어떻게 보면 이 소득으로 보면 선진국 수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주어진 상황에 맞춰 사는 노력을 해야 되고 또 그게 어려운 분은 정부에서 뭔가 복지로 도움을 주는 방법을 택해야지 저는 몇 억이, 예를 들어서 시골에서 살게 되면요. 한 달에 50만 원만 있어도 살거든요. 그러니까 다들 지금 어렵다 그러는데 맞춰 사는 노력, 우리가 경제적 자립이라고 하면은 그냥 몇 억 있어야 됩니까? 얼마 벌어야 되는가? 버는 문제만 생각하는데 주어진 상황에 맞춰 사는 그 능력도 사실은 경제적 자립 능력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런 말에 대해서는 대답을 않기로 했어요. 예, 누구 약 올리는 거거든요. 있지도 않은데 그런 얘기 하면 어떻게 됩니까? 네. 그렇죠. 그럼 주어진 상황에 맞춰 사는 노력이라는 게 좀 더 구체적으로 예. 표현하면 예를 들어 뭐 내 소득이 얼마 정도 되고 만약에 반대로 또 소득이 나중에 뭐 좀 줄어든다. 네. 나이가 들고 나서. 네. 그럼 그때 맞춰서 사는 거를 미리 준비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뭐냐면 네. 저는 노후 준비를 그래서요. 네. 노후 준비를 다들 퇴직하기 직전에 노후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저는 그 선진국의 경우를 보면 직장 생활 시작과 동시에 노후 준비를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무슨 주식 투자, 부동산 투자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누가 질문으로 당신은 왜 투자를 하십니까? 그 두 분 MC분들께서는 주식 투자, 부동산 투자 하신다면 투자 왜 하십니까? 돈을 벌기 위해. 다들 돈을 벌기 위해서 투자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느 정도 그 경제교육, 교육이 되어 있는 그 미국 같은 데서는 뭐라고 대답하냐면 네. 노후 대비로 합니다가 이게 60%, 70%를 차지해요. 그러니까 노후 대비를 하면 20, 30대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때 어떻게 그때 노후 준비를 하냐. 직장 생활 시작과 동시에 국민연금하고 퇴직연금하고 개인연금만 가입하면 그게 노후 준비 시작이 된 거예요. 보니까는 세상을 떠날 때까지 최소 생활비 정도를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하려면은 일찍 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다행히 1988년도에 국민연금이 도입이 됐는데 그때 바로 가입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 130만 원 받아요. 또 제 아내가 이미 가입해가지고 한 30만 원 받고 그럼 160만 원은 일단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얼마씩
자기가 벌다든지 뭐 모아놓은 돈을 꺼내 쓰고 그러는데 그게 제일 중요한 소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몇 억 이사 된다 그거보다도 젊은 시절부터 3층 연금 가입부터 그거는 자동으로 하는 거니까.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오래오래 일을 해야 되니까 20, 30대의 중요한 일은 자기 몸값을 높이는 노력. 뭔가 남과 차별화해서 내가 남이 안 하는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그런 노력을 이렇게 현역 시절에 계속 해나가게 되면은 그것이 회사에서도 도움이 되고 그런 준비를 항상 문제의식을 갖고 있으니까 또 자기도 오래까지 일을 할 수 있게 되고 제가 지금 노후 설계 교육 이걸 하고 있는데 저도 이게 어떤 계기가 됐냐면 한 20년쯤 전에 제가 자산운용사, 투자운용사의 사장을 했는데 그 자산운용사의 사장을 하면서 보니까 자산운용업이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운용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고 투자자들이 단기 시황에 샀다 팔았다 해가지고 하게 되면 안 되거든요. 그 장기 분산 투자를 하도록 설득하는 노력이 참 중요하구나. 그걸 깨닫게 돼서 그때 제가 이 일을 한 거예요. 투자 교육 일을. 그러다 보니까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은퇴가 시작이 돼가지고 저한테 노후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노후 공부를 해야 되고 노후 설계 교육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자기 하고 있는 일과 연관시켜서 뭔가 자기 몸값을 높이고 일을 찾는 노력을 이렇게 평소에 꾸준히 해나가는 게 참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초년생 같은 경우는 직장 생활을 시작한과 동시에 국민연금이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그때부터 노후 준비가 시작되고는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더불어 내 몸값을 높일 수 있는 꼭 직장이 아니더라도 내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몸값을 높이는 게 더 중요하다. 1인 기업도 전부 퇴직연금을 가입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세제 혜택도 받고 저는 지금 혹시 너무 앞서가는지 모르겠는데 이 동학 개미 투자자분들에게 바라고 싶은 게 뭐냐면 이 자기 퇴직연금 있잖아요. 그거를 운용을 하는데 관심을 갖고 운용을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일부터 먼저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미국의 직장인들은 회사에 들어오면은 그 퇴직연금 가입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얼마를 불입을 하면 회사가 그 불입한 거에 50%에서 100% 정도를 매칭해서도 불입을 해줘요. 그래서 그 운용을 잘하면 나중에 미국에서는 퇴직연금 백만장자가 생긴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운용하면서 투자에 관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른 자산도 운용하고 이렇게 나가는데 우리는 많은 직장인들이 그 회사에서 이미 가입해 있는 퇴직연금 같은 데는 관심 별로 갖지 않고 그냥 이 원본 보장형 그 수익률 1, 2%밖에 안 나는 데다가 한 80%, 90%를 그냥 방치해 놓은 채로 돈을 빌려서 주식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부터 신경을 쓰는 게 노후 준비라고 저는 생각해요. 또 어떻게 보면 실제로 또 현장에서 또 많은 분들을 만나보시고 또 자료 같은 것도 많이 찾아보시면서 지금 우리나라의 그 노후 빈곤층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그러니까 그것도 노후 빈곤층, 노인 빈곤율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네. 근데 이것이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그 수치를 많이 쓰는데 그 기본 뜻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 노인 빈곤율이라고 하는 것은 OECD에서 이 정의를 내렸는데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요. 이 전체 인구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그 가처분 소득 그걸 이렇게 나라에서 줄을 세워요. 그래서 딱 중간 소득 있는 사람을 중위값이라고 그래요. 중위값. 네. 우리나라는 전체 줄 세워서 딱 중위값이 얼마냐면 2인 기준으로 부부 기준으로 308만 원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308만 원에 그러니까 중위값의 절반. 그러니까 154만 원. 네. 154만 원 이하로 사는 분을 미만으로 사는 분을 노인 빈곤층이라고 그래요. 월 154만 원 그렇죠. 미만으로. 근데 시골에서 154만 원 있는 매달 수입이 생긴다면 그 빈곤층일까요? 그렇지 않은 아니잖아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러니까 OECD가 그렇게 기준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절대 빈곤율이 아니고 상대 빈곤율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요. 아주 후진국에 가가지고 어느 나라가 전 국민이 한 달에 수입이 5만 원씩 똑같이 받는다. 그 나라는 노인 빈곤층이 제로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오해하면 안 돼요.
그래서요, 우리나라는 지금 그게 그렇게 해서 계산했을 때, 그러니까는 중위값 308만 원의 절반. 그러니까 154만 원 미만으로 사는 노인의 비율이 얼마냐? 우리는 노인의 비율이 43.8%니까 절반 정도 되고 OECD에서 제일 높아요. 근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2018년에 국민소득이 달러로 33,000달러였거든요. 그런데 터키는요, 9,300달러예요. 9,300달러. 근데 거기 노인 빈곤율은 17%밖에 안 돼요. 예. 그 다음에 멕시코는 9,700달러예요. 10,000달러가 안 돼요. 그런데 거기 노인 빈곤율은 25%예요. 그러니까 그런 나라들보다 우리가 빈곤율이 높다고 하는 게 이상하잖아요. 또 우리나라는 문제는 뭐냐면 10억짜리 집에 살고 있더라도 10억 집만 있고 소득이 하나도 없으면은 그 노인 빈곤층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의 학자들이, 다른 나라 외국의 학자들이 한국의 사람하고 이야기할 때 우리나라 고령 세대가 자가 보유 비율이 77% 정도 되거든요. 대부분이 집이 있어요. 네. 근데 그 집을, 그렇게 77%가 자기 집을 갖고 있는 나라가 노인 빈곤율이 43.8%라는 게 이거 이상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 집을 팔아서 소득으로 하든지 주택연금 가입해서 주택연금을 받든지 그러면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20% 정도로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해하면 안 된다는 게 하나고요. 그래서 어쨌거나 그만큼 우리나라 전체의 중위값의 절반 미만으로 사는 분이 또 절반 가까이 된다는 거는 우리나라 전체로 볼 때는 상대 빈곤율이 높다는 뜻이거든요. 뭐 그걸 고치려면 어떻게 되느냐. 아까 말한 연금 수입이 있는 게, 그리고 부동산 같은 거는 유동화시키는 거, 예? 그리고 나이 들어서도 일하는 거, 뭐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 건데 그냥 이 내용을 모른 채로 노인 빈곤율이 OECD 가입국 중에서 최고 높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런 전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왜 그렇게 그 비율이 나왔는지를 알면 좀 약간 또 다르게 접근을 할 수가 있겠네요. 우리는 그러니까 한 20% 정도로 낮춰질 수가 있어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도. 또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자녀를 키우고 있는데, 네네. 물론 이제 노후에 대한 그런 불안감이 있지만, 근데 일단 눈앞에 보이는 우리 자녀를 좀 잘 키우기 위해서, 아니면 성적을 좀 올리기 위해서 그런 자녀 교육비를 또 이제 쓰게 되는데, 이 자녀 교육비와 또 노후 마련하기 위한 그 노후 준비금에 대해서 이 어느 정도 비율을 맞춰야 되는지 또 고민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저는요, 사실은 지금 요즘 젊은 세대들의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 비율을 이렇게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고, 어떻게 보면 교육비도 그거를 소비로 보느냐, 투자로 보느냐에 따라 다르거든요. 그래서 자녀들을 약간 돈을 들더라도 그 교육 투자를 잘해서 잘 키우면은 그게, 어떻게 보면 노후의 자녀 리스크라고 저는 그러는데, 노후에 자식이 손 안 벌리니까 노후가 행복한데 지금은 좀 힘들더라도, 문제는 많은 우리나라 주부분들, 제 딸을 포함해서 보면은 이 애들 교육비라는 게 어머니들끼리 이렇게 서로 정보 주고받고 수학시켜야 되는데 뭐 시켜야 된다 해가지고 애들이 주가 돼서 애들이 결정해서 가는 게 아니고 어머니들이 다 맞아요. 이렇게 자기들끼리 주고받고 온 정보에 의해서 딱 정해놓고 애들 가게 만들기 때문에 그게 교육의 효과가 없는 거죠. 저는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돈은 들여도 상관이 없는데 그 자녀들이 자기가 주가 돼가지고 나 이거 하고 싶으니까 이거 하겠어 이렇게만 한다면 이 자녀 교육비 좀 들더라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요 재작년에 서울의 40대 후반에 부부가 맞벌이하는 세 커플을 인터뷰했거든요. 네. 근데 그 중에서 사교육비 과외비를 제일 덜 쓰는 집이 제가 이제 먼저 말씀드리는 집인데 40대 후반에 부부가 맞벌이 해가지고 1년에 1억을 번답니다. 네. 그런데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2학년 두 자녀한테 과외비로만 들어가는 게 3,360만 원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월 300. 거의 300. 그러면 거기에 책도 사주고 옷도 사주고 등록금도 있어야 되고 빵도 사주고 그러면 저축은 언제 합니까? 근데 문제는 60, 70까지라도 1억씩을 벌면 상관이 없는데 우리나라 직장인의 평균 퇴직 연령이 51세거든요.
그러고 나서 재취업을 해도 먼저 갔던 직장에 절반 받으면 끝내주고 연봉 2천만 원이 무지 어려워요. 근데 그때 애들은 오히려 대학 들어가고 결혼시키고 돈이 더 들기 시작하고 노부모 요양비 의료비 들거든요. 그래서 1억씩 번 사람들이 은퇴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생각해야지 저는 그냥 몇 프로가 맞습니다. 시골 다르고 여기 다르고 그러니까 저는요 뭐냐면 그 자녀들 그 스스로가 결정을 해서 나 이걸 공부하고 싶으니까 돈 주세요. 그건 얼마든지 줘도 된다고 봐요. 제가 어제 그 요즘 많이 그 주린인가 유튜브 경제 유튜브 어린애가 하는 거 유명하잖아요. 근데 그 어머니가 나와서 얘기하는 소리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그 자기 애도 처음에 학원 같은 데 가면 주의가 산만하고 그냥 애들한테 가서 공부하는 애한테 찝쩍거리고 그래서 문제아이였대요. 근데 그 애가 하고 싶은 게 뭔가 유도를 해가지고 지금 그 유튜버로 만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사교육도 전혀 안 시키고 지금 그래서 그걸 보고 이렇게 시키는 분도 있구나. 저는 그 자녀들 스스로가 독립적으로 생각을 해서 뭔가 결정을 하고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은 저는 돈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걸 못하고 그냥 어떻게 보면 위탁교육을 시키고 있거든요. 강제로. 그게 문제라고 생각해요. 왠지 좀 돈을 들여서 시키면 얘가 나중엔 그래도 스스로 하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일단 투입부터 하는데. 근데 진짜 저축이 안 될 정도로 사교육비를 많이 들이시면 뒷날을 기약할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저는 그게 뭐냐면 그렇게 키우면은 돈이 안 된다니까요. 오히려. 나중에. 예. 근데 다만 그거를 이제 방향을 그렇게 지출을 하더라도 그 진짜로 잘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자녀가 스스로 주도적으로 결정하는 영역에 대해서 지원을 아낌없이 하는 게 맞지. 그래서 저는요, 이제 연령대별 이렇게 아까 20, 30대는 삼성연금 가입하고 자기 몸값 높이는 인적 자본 투자를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네. 40대가 되면은 두 가지 관리를 시작해야 되는데 첫째 건강에 슬슬 이제 문제가 오기 시작하니까 건강 리스크 관리를 시작을 하고 두 번째가 자녀 리스크 관리를 시작해야 된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그때 이제 자녀들이 초등학교 고학년 되고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럴 때 대개 우리나라는 그 어머니들이 주가 돼가지고 자기들끼리 정보 주고받고 해서 애들 여기로 다니까 과외시키고 본인은 가고 싶지도 않은데 그래서 저는 부부가 공통된 인식, 소신을 갖는 게 참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40대가 되면은 부부가 어디 가서 자녀 교육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아가지고 서로 공통된 인식, 소신을 가지고 자녀 교육 문제를 이렇게 결정해야 된다. 아까 그 유튜버 그 주린이 그 어머니 같은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처음에는 그런 거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자기가 끊임없이 돈으로 한 게 아니라 자기가 고민을 했더라고요. 우리 애가 자발적으로 뭘 생각해서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요. 장난감을 사달라고 그러면 이 장난감도 좋지만 장난감을 만드는 회사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하게 만들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은 보통 우리나라 어머니들은 모르고 귀찮으니까 위탁 교육을 시키려고 그러니까 돈이 들잖아요. 애들은 가기 싫어하고. 근데 이 어머니는 끊임없이 이 얘를 독립적으로 키우려면 어떻게 될 건가를 그렇게 노력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이 안 들더라고요. 저도 이제 아이를 키우고 있는 40대로서 되게 저한테도 되게 도움이 되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봐도 제 딸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하냐면은 어머니들이 주가 돼가지고 자기들끼리 이제 주고받고 해서 정보에 의해서 하잖아요. 그러면 제 사위는 한마디도 끼어들지도 못해요. 그러는데 어디 가서 이제 심각한 얘기를 듣고 와가지고 사위가 이거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그러면 당신은 빠져. 그럼 끝이에요. 택도 없지.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남편이 이 아내를 설득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다른 분의 말을 듣고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부부가 40대가 되면은 자녀 교육 문제, 결혼 문제, 이 자녀 리스크와 관련된 거를 좀 제대로 된 강의를 들어가지고 교육을 받아가지고 공통된 인식, 소진을 갖는 게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혹시 그런 교육을 어디서 받을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지금 그런 교육장에 저는 여기서 그런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봐요. 지금 자녀 교육에 대한 그런 교육의 문제도 뭐냐면 우리가 이제 저는 그래서요. 이제 말이 왔다 갔다 하는데 재테크라는 말을 쓰지 말자. 재테크는 돈 버는 기술이라는 뜻이죠. 돈 버는 기술로 뭘 해결하는 게 아니고
이 자산 관리, 자산 설계, 그거는 내 인생 설계에 맞는 자산 설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인생 설계에 관련된 문제는 인문학적인 영역이더라고요. 예. 그리고 그걸 같이, 인생 설계와 자산 설계를 같이 좀 배워야 되는데, 그런 식의 교육을 시키는 데가 있어요. 저도 제가 이런 교육을 하게 되면 요즘 40대 이 부부들이 같이 와가지고 저녁이라든지 주말에 강의를 해보면은 심각하게 듣는 분들이 우리도 많이 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정보 들어서 사교육 뭘 시켜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부부가 그런 노력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맞아요. 부부가 그 자녀 교육에 있어서 좀 어느 정도 합의가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 싸우게 되고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자녀 리스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자녀 교육비뿐만이 아니라 이 자녀 리스크에 또 하나 해당되는 게 있죠. 바로 결혼시킬 때. 이 결혼시킬 때 돈이 있어서, 여유가 있어서 뭐 같이 보태주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 진짜 집 한 채 하나 있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으시잖아요. 부모님 같은 경우. 대부분 그래요. 그렇죠. 진짜. 그럴 경우 이 집 한 채를 내가 그냥 끌고 가야 할지, 아니면 요거라도 좀 어떻게 정리를 해서 뭐 이렇게 결혼 준비하는데 도와줘야 될지, 이런 부분도 상당히 고민들을 많이 하실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저는요, 그렇게 다른 나라와 비교를 해가면서 말씀드리는 게 설득력이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다른 나라 어떻게 하는지.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대학 등록금은 부모의 책임이다. 이게 우리나라나 일본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쵸. 일본이나 우리나라에서는 대학 등록금은 부모의 책임이다. 아, 일본도요? 일본도 그래요. 자녀의 교육에 관한 거. 근데 미국의 대부분의 부모들은 대학 등록금 자기들이 융자 받아서 다니고 취직해서 갚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부모들은 특별한 집을 빼고는 그 자녀 대학 등록금이 이거에 대해서는 비교적 자유롭죠. 그러니까 그게 일반화가 되어 있는 거군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결혼 비용은 부모의 책임이다. 일본과 우리나라를 일본에서는 전혀 아니고, 미국에서는 우리나라와 결혼 비용에 대해서는 일본과 우리나라가 달라요. 결혼 비용은 우리는 부모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는데, 일본에서는 자기들이 준비해서 가겠지. 그래서 일본의 젊은 친구들이 이 결혼 비용에 대해서 부모님의 신세를 지고 싶으면 이리저리 눈치 보다가 어떻게 조금만 좀 도와줄 수 없을까요? 이 정도거든요. 근데 우리는 당연한 게 아니라, 우리는 자녀 결혼 비용을 지원해야 되는가 안 해야 되는가를 질문을 했더니 자녀들보다도 부모들이 더 비율이 높아요. 그건 뭐 의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부모들이. 마음의 비처럼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자녀들이 자기 스스로 자기가 준비해가지고 결혼 비용을 다 충당하는 이 신혼 그 부부의 비율이 10%밖에 안 돼요. 90%는 많던 적던 부모의 저기 드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 비용이 얼마나 되냐면 전국 평균 한 1억 5천 정도 들더라고요. 그럼 서울은 훨씬 더 들 거고 지방은 좀 덜 들겠죠. 근데 제가 일본 사장하는 제 친구가 있는데 물어봤어요. 네 딸 시집갈 때 결혼 비용 얼마 들었냐? 얼마 들었더라? 신혼여행 갈 때 150만 원 줬나? 우리 돈으로 1,500만 원 주고 끝냈대요. 그냥 추가금 정도예요, 이게. 정말 축의금?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왜 그렇게 돈이 드냐면 그 집을 얻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일본 친구한테 그랬어요. 한국에서는 애들 집을 얻어줘야 되기 때문에 돈이 그렇게 된다고 그랬더니 세상에 자식의 집까지 얻어주는 나라 처음 봤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현실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제가 말할 수 없는데, 이 세계적인, 우리가 글로벌 스탠더드란 말 많이 쓰잖아요. 세계 평균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이상한 나라예요. 그 일본 사장이 저보고 그래, 세상에 자식의 집까지 얻어주는 나라 처음 봤다는 거예요. 물론 많은 분이 제 말 듣고 그러겠죠. 현실이 그렇지 않느냐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자꾸 고치려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게. 그게 인식에 대한 고민을 먼저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근데 왜냐면은 저는 되게 공감이 많이 가는 게, 뭐 기술적인 부분으로 극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 수준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제 친척 중에 하나가 재작년에 결혼했는데요. 여기 그 양재역에 무슨 시민공원인가 있잖아요. 거기 빌려서 하더라고요. 거기다 테이블 놓고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1,000만 원도 안 들을 것 같은데, 결혼 비용이. 근데 다 신랑 신부 대학 나온 애들이에요. 거기 저도 가서 축하해주러 갔어요. 그게 뭐냐면 남의 눈 때문에 그러거든요. 제가 아까 말했지만 인간은 타인의 눈길에서 지옥을 경험한다.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는 그 훈련이 안 되고는 이게 어려운 거거든요. 결국 그러니까 보니까 노후 준비도 그렇고 이게 인문학적인 그 소양이 필요한 거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것들로부터 내가 자유로워져야. 그게 가능한 거죠. 네. 그리고 제가 좀 전에 현실적으로 이제 정말 뭐 어떤 기술적인 방법이 없다. 예.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결론을 말씀드리면 저는 대표님 말씀에 너무 공감이 많이 가요. 왜냐면 특히 뭐 서울이나 도시 지역에 살고 있는 신혼부부들의 집을 부모가 얻어준다라고 한다는 거는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잖아요. 일반적인 부모들이. 그러면 본인들, 지금 또 우리나라 사람들 특징이 부동산이 개인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당신들께서 사시던 집을 허물어야 도와줄 수 있는 경우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그거는 인식을 바꾸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긴 해요. 정말. 그러니까 지금 참 이게 철학적인 문제로 이게 대두가 되는데요. 네. 그러면 왜 미국 같은 데서는 부자들인데도 애들이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다 내보내가지고 스스로 뭘 하도록 만들까? 거기도 아마 처음에는 안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키우면 나중에 문제가 생긴다는 걸 옆에서 보고 이제 경험을 하고 나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해가지고 여유 돈이 있는 분들도 일부러 그 결핍에 적응하는 방식을 가르치는 훈련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저희 세대, 이 베이비붐 세대들이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애들은 좀 편하게 키우자 해가지고 애들을 지금 그 결과적으로는 어렵게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저는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가 저성장 결핍의 시대가 오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 지난 30-40년 동안 고성장 시대, 아주 특별한 시대를 우리가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의식하지 못하고 우리는 아낀다고 생각하는데 미국, 일본 선진국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은 너무나 낭비 요인, 거품 요인이 많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필요 없는 자동차. 재미교포 한 분이 성공해서 서울에 사장 발령받아가지고 몇 달 살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서울에 와서 몇 개월을 살아보니까 이 서울처럼 대중교통이 발달된 도시가 세계에서 몇 개 없다 이거예요. 근데 1km 가면서 자동차 끌고 가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돈이 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녀들한테 다 집 사주고 뭐 사주고 그렇게 하니까 그걸 못 해주는 사람은 이게 미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막 이게 빚을 내서라도 그렇게 해주는 이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게 바뀌는 이 문제는 무슨 여기서 이 얘기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한번 큰 어려움을 당하고 난 뒤에 아마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저는 제가 아까 간접적인 경험이라도 젊은 시절에 일찍 깨닫게 됐다고 그럴까? 일찍 생각을 바꾼 계기를 만난 게 저는 참 행운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계기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근데 이 부분 때문에 지금 현재 고민하시는 분들도 실제로는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좀 더 당연히 이걸 내가 해줘야 됐다라는 생각보다는 본인의 일단 노후부터 먼저 좀 한 번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도 그런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한 3년쯤 전인데요. 어느 모임에 갔는데 유명한 교수님이 제 옆에 있는데 외동딸이래요. 그에 보면 대학을 졸업했는데 그때까지 취업을 못했답니다. 괜찮은 대학 나오고 유명한 교수님이 어디 가서 한 번만 부탁하면 안 될 것도 없는데 안 한대요. 재수해서라도 네 힘으로 들어가라. 결핍에 적응하는 방식을 가르치기 위해서. 자기 딸이 용돈이 9만 원 같은데 자기 돈 있거든요. 주고 싶은 마음이 꿀뚝 같은데 참는데요. 결핍에 적응하는 방식을 가르치기 위해서. 사실 우리 부모 세대들이 그걸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이게 장난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예, 그거를. 그거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현실이 이런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우리나라 영원히 안 되는 거죠. 일단 나부터 저도 아이한테 계속 지금 언지를 계속 주고는 있습니다. 너 결혼할 때 너가 알아서 해야 된다. 네. 커가는 과정에서 그걸 자꾸 인식을 시키고 있는데 이 또한 하나의 노력이죠, 뭐. 네, 요즘 그러니까요. 애들을 사교육에 얽매이지 않고 자주적으로 독립적으로 할 수 있도록 키우는 그런 부모들이 늘고 있고 그게 효과를 보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걸 주위에서 보면 다른 분도 더 따라가겠죠. 아직은 과도기에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혹시 대표님께서 30대로 돌아간다면 노후 준비를 위해서 가장 먼저 어떤 부분을 하실 것 같으세요? 이걸 확실히 아셔야 돼요. 그 공적 사적 연금이라는 게 지금 말씀드린 2020년에는 부모는 자식이 부양해야 돼 라고 대답한 사람이 몇 %였을 것 같아요? 22%. 그리고 또 도와줄 수가 없는 게 뭐냐면
일본에서 은퇴 남편 인기 1번. 집에 없는 남편이에요. 아, 나 그 얘기 하려고 그랬어. 네. 매일 그러니까, 나가는 사람. 매일 나가는 남편. 부부가 의사소통 잘 된다는 게 바로 그런 데 있다니까요.